그녀는 기지촌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연 많은 곳에서 형성된 그녀의 가족들 역시 사연이 많았죠. 이녀 일남의 3남매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각각 달랐습니다. 거기다가 오빠는 백인 혼혈이었죠. 이른바 양공주에 대한 시선은 본인에게만 머물지 않죠. 그녀도 오빠도 여동생도 말 못할 모욕들을 어려서부터 당하면서 컸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그리고 그 뒤 예민한 나이가 됐을 때 그 사나운 시선들이 얼마나 예리한 면도칼이 되어 그 여린 가슴을 쑤시고 도려냈겠습니까? 16에 그녀는 가출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죠. 그녀는 뇌성마비 5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실 5급이면 그다지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다리를 절고 언어장애가 좀 있는 정도죠. 성인이 된 뒤 그녀는 복지시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몸으로 좌판을 벌이고 어눌한 말로 손님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죠. 공부를 위해 야학에 적을 두면서 그녀는 일찍이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올림픽 한다고 온 동네를 쓸어버리는 바람에 집도 절도 잃어버린 철거민들을 만나게 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던 그녀가 또 다른 불행아들을 만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은 그녀 삶에서 많지 않았던 행복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던 그녀는 집을 잃어버리고 농성장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죠. 그때 그 아이가 남긴 말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선생님처럼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요. 그 어린 영혼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위하여 그녀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 뛰어듭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시위하고 철로에 뛰어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장애인 운동 와중에 만난 사법고시 준비생과 사랑에 빠진 거죠. 남자도 한쪽 팔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 있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살아보고픈 소망에 부풀었고 아이도 생겼지만 둘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시댁의 완강한 반대였죠. 한쪽 팔은 시들었지만 똑똑한 내 아들의 상대로 형용 쓰는 말로 근본도 모를 뇌성마비 장애인은 어림도 없다는 뜻이었겠죠. 결사적인 반대 끝에 그녀는 임신 중절수술을 받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전신 마취를 하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와 꿈에 그리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맵다 못해 독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마뜩자는 부분이 있을 때 비슷한 사람들과 위안을 주고받기보다는 되레 그에게 화풀이를 해버리는 걸 우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집살이를 넘어 그녀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 닥칩니다. 출산 과정에서 또 해야 했던 마취의 후유증이 나타난 거죠. 좀 부자연스러워도 보행에는 지장이 없던 그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장애 등급은 1급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시어머니는 허덕이는 몸으로 걸레질하던 그녀에게 칼을 던집니다. 그걸로 목숨을 끊으라고. 이 일로 그녀는 실어증까지 걸리죠. 남편은 곧 이혼을 요구합니다. 몸도 몸이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가정 불화를 핑계 삼은 것이었지만 사실 남편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었죠. 이혼 소송 끝에 위자료와 아이를 볼 권리를 확보하지만 그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는 못합니다. 위자료는 차일피일이었고 아이는 아예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에 분노한 그녀는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비롯하여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양육권 소송에 유리하다는 조언을 듣고는 작심하고 돈을 모으죠. 동시에 예전 동지들과 함께 장애인 운동에 다시 나섭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랬을까요?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소식으로 그녀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수급자가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비워야 한다는 정중한 통고였죠. 생활수급자 신분을 지키기 위해
돈벌이 수단이었던 노점을 포기하지만 그녀에게 지급된 돈은 아파트 관리비와 필수적인 약값에도 미치지 못했고, 하물며 아이를 찾아오기 위한, 즉 양육권 소송에 필요한 경제적 자립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터전이 무너지고, 터전을 지키자니 무기력의 늪에 빠지고, 보고픈 아이를 찾을 길은 가없이 멀어져만 가고, 결국 그녀 최옥란은 36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2002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짧게나마 돌아보면서 세상에 태어나 모진 꿈만 꾸다 간 그녀의 삶에 슬퍼하기보다, 그 와중에도 세상과 싸우고 명동성당 차디찬 바닥, 지하철 선로에 못 묶은 투지를 기리기보다 버르장머리 없게도 저는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의 장애인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말입니다. 그 알랑한 안도감 뒤 대한민국의 장사미사 그 누구도 당장 장애인이 되고 중환자가 된다면 그와 그 가족들의 운명이란 그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불길한 직감에 오들오들 떨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옥란은 자신도 장애인이었지만 선생님처럼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라고 자신을 부러워하는 아이의 말에 통곡했고, 그들보다는 편안한 자신의 몸을 움직여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세상의 벽을 향해 뇌성마비의 몸을 부딪혀 갔었죠. 반면 사지 멀쩡하고 하버드를 나왔다는 젊은 여당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경찰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도 급한 약속을 위해 탄 전철이 장애인 시위로 막힌다면 험한 말을 하며 항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제 이익을 위해, 제 명분을 위해 시위할 수 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를 보장합니다. 시위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남을 불편하게 하면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에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데모를 종로에서 하며 길을 막느냐? 널따라 한강 둔치에 가서 하면 되지.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위는 이미 시위가 아니죠. 하물며 이제 여당이 될 당의 대표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목소리를 내는 방식의 시비를 걸며 공권력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언젠가 철로 점거 시위 도중 만났던 한 장애인의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시민의 발을 1시간 동안 묶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발을 묶여 살았습니다. 우리한텐 누가 미안해 해야 하나요?